자, 이번에 이제 카피 옵션을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준비 운동을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메모리에서 주소를 지정을 할 때, 어떤 특정 주소를 지정할 때 세그먼트와 오프셋을 쓰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옛날에 쓰던 8비트 컴퓨터는 2의 8승 해서 256까지, 그러니까 아스키 문자는 128까지로 다 표현이 되니까 이 정도면은 충분히 문자를 표현할 수 있었어요. 뭐 물론 유니코드 같은 거는 표현이 안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아스키 문자도 아스키 문자들을 여러 개를 조합해서 현재 유니코드 같은 그러한 다국어 표현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8비트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2의 8승으로 256가지 문자를 표시하는 걸로 문자 표시는 가능했는데, 문제는 256가지로 주소 공간을 지정을 하면은 주소를 지정할 수 있는 게 256가지 문자겠죠. 그러면은 진짜 A4 용지 한 장 정도밖에 담을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넣고 데이터를 넣고 하기에는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8비트 컴퓨터 시대 때는 훨씬 더 넓은 영역의 메모리를 지정하기 위해서 주소를 지정할 때 세그먼트와 오프셋이라고 이렇게 나눠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주소를 하나를 지정할 때 앞쪽은 세그먼트, 뒤쪽은 오프셋,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즉 8비트의 주소값 두 개가 있어야지만이 하나의 주소 공간이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예전에 이제 애플2 컴퓨터 64KB, 애플2 플러스죠? 64KB니까. 애플2 컴퓨터가 나왔을 때 64KB의 메모리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메모리를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세그먼트 값으로 여기 각 페이지 형식으로 이렇게 주소의 큰 부분을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프셋 값으로 그 실제 주소의 세그먼트 기준에서 점프할 값을 지정해 줍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실제 사는 지도의 주소를 지정할 때 무슨 동 나누죠? 무슨 동 나눕니다. 각 동마다 정확하게 256가구씩 살아요. 여기 컴퓨터의 주소에는. 그래서 번지를 이렇게 8비트로 번지수를 표시를 합니다. 무슨 동의 번지수 몇,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주소를 지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값이 있어야지만이 주소를 지정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학자들이 막 연구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어떤 순간에 접근하는 메모리는 방금 접근했던 메모리 위치와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위치를 막 여기저기, 그러니까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여기 저기 막 여기 이런 식으로 막 메모리를 뒤지는 게 아니라 여기 찾고 다음에 조금 더 떨어져서 여기 찾고 막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데 있어서 근접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근접성을 이용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은 우리가 매번 세그먼트 오프셋으로 주소를 지정할 필요 없이 오프셋 값만 바꿔도 충분히 주소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그먼트 값이 바뀌면 세그먼트 값을 다시 지정을 해줘야겠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제한과 또한 효율성 때문에 8비트 컴퓨터 시대 때는 어드레싱 가능한 메모리 영역이 실제로 8비트 안에서는 256바이트 밖에 안 됐어요. 근데 실제 사용하는 메모리는 64KB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실제 메모리가 더 크니까 세그먼트 오프셋으로 나눠야죠. 자, 16비트 시대 때는 16비트로 주소를 지정하면은 64KB 영역 안에서 주소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 16비트 컴퓨터가 실제 사용하던 메모리는 1에서 2메가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세그먼트 오프셋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다음에 이제 32비트 시대서부터 뭔가 변혁이 일어납니다. 어떤 변혁이냐 하면은 이때 어드레싱 가능한 메모리 영역이 32비트 자료만, 그러니까 한 자료만 세그먼트 옵셋으로 나누지 않고 32비트로 지정할 수 있는 자료의 크기가 4기가가 돼버립니다. 이때 당시에 쓰던 컴퓨터들은 256MB에서 4기가까지 가능한 거죠. 이런 이제 대표적인 시스템이 윈도우즈 95 같은 시스템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윈도우즈 XP까지 이렇게 됐나요? 아무튼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그냥 사람들이 요것만 충분히 32비트로만 주소를 지정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어떤 컴퓨터는 막 6기가, 8기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스템에서 이 이상을 지정을 못 하는 거죠. 우리 예전에 그런 적 있었죠. 메모리 많이 끼워도 옛날 윈도우에서는 4기가 밖에 쓸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었죠. 그 다음에 64비트 컴퓨터에서는 그게 더 커집니다. 어떻게 커지냐면, 실제 64비트로 어드레싱 가능한 영역이 오히려 더 역전이 되는 거예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64비트로 16TB를 지정할 수 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메모리, 여러분들 쓰시는 PC 메모리가 많아야, 진짜 정말 많아야 64기가, 뭐 그 정도 쓰시겠죠? 참고로 제 노트북은 8기가 메모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전이 일어나면서 어드레싱 가능한 메모리 영역이 더 커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역전이 일어나면 세그먼트 오프셋 방식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그 메모리의 근접성이라는 것 때문에 한번 메모리를 액세스하면 그 근처를 또 액세스한다라는 그 근접성 때문에 아직도 세그먼트 오프셋 방식으로 쓰고 있고, 다음에 이러한 메모리들은 유사한 형태, 예를 들어서 항정객체나 아니면은 사용자가 만드는 메모리 얼로케이션 하거나 이런 것을 서로 분리를 해서 따로따로 관리를 합니다. 또 하나, 다음 장에 나오는데 변경할 자료의 위치와 또 변경하지 않을,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 내내 그 값은 변경되지 않는 그러한 자료를 저장해주는 그런 위치들도 다 크게 분리를 해놔서 나눠줘요. 그게 훨씬 메모리 관리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세그먼트 오프셋 방식의 메모리 접근법은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다, 잔재가 남아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NS-조은이라는 이러한 자료 구조를 이제부터 다루게 됩니다. 이 조은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세그먼트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이걸 제가 지금 뭐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제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우리 세그먼트와 유사한 개념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이 조은이라는 거는 일종의 메모리 저장 공간을 분리를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 A, 존 B로 이렇게 나눠 놓으면 스택 메모리의 반대쪽으로 성장하는 흰 메모리를 우리가 쓰는데, 이 메모리들은 존별로 서로 구분이 돼서 저장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예전서부터 얼록 클래스 메소드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사실은 이 얼록이라는 클래스 메소드는 이 존과 NS-존이라는 데이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록을 호출을 해서 객체를 하나 메모리에 점유를 시켜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시스템이 전역 함수로 ns 디폴트 멜로크 존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존 정보를 반환을 해줘요. 그러면 이 존 정보를 가지고 얼록 위드 존, 그러니까 존 정보를 가지고 얼로케이션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ns 존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우편물을 보내는데 그냥 서울 어디 무슨 동 어디로 보내라 라고 그러면은 얘가 존을 명시 안 했네? 그러면 현재 디폴트 존이 뭐니? 대한민국이야, 한국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 한국의 서울시 여기다 보내는구나. 그래서 주소를 확정 짓게 되는 겁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어느 정도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얼록 위드 존이라는 이 함수를, 이 클래스 메소드를 재정의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거는 우리가 굳이 재정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클래스에서 지정하는 걸 그대로 써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카피 동작은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왜? 시스템이 이 객체의 형식을 모르기 때문에 이 카피 동작은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피 메소드를 쓰려면 반드시 카피 위드 존이라는 요 프로토콜을, 자, 여기 ns 카핑이라는
프로토콜 나오죠? 요 프로토콜을 채용을 해줘야지 됩니다. 이걸 채용을 해줘야지, 그래서 카피 위드 존을 지정을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지 카피 동작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프로퍼티 구문에다가 카피 옵션을 사용을 했는데 카피 위드 존이라는 메소드가 구현되지 않으면 시그널 어버트, 그래서 unrecognized selector send to instance 뭐뭐뭐뭐, 그러니까 내가 인식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수행할 수 없는 셀렉터, 메소드죠. 메소드가 이 인스턴스에 전달됐다라고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피 옵션을 쓰기 위해서는 카피 위드 존이라는 메소드를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어렵냐 하면 어렵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건 좀 창피하지만 제 설명이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자, 여기 책에 있는 요 주의사항 요거 잘 읽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 카피 메소드를 여기 자, 컴포지트 오브젝트를 이렇게 정의하면서 NS 카핑 프로토콜을 채용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 프로퍼티는 여기 그냥 어사인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기 쉬운데 NS 카피를 우리가 구현을 하면은 NS 카피는 이 안에서 이 클래스 안에서 구현을 해야 되지만 이것을 쓰는 것은 얘와 연관관계를 가진 다른 객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는 카피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NS 카핑 프로토콜을 채용하면 내가 카피 위드 존이라는 메소드를 구현을 해야 되지만 그것을 실제로 호출하는 것은 다른 클래스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객체는 바로 요것과 컴포지트 오브젝트와 구성관계를 연결하는 클래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쭉 보고, 자, 여기입니다. 카피 위드 존 해가지고 이렇게 구현을 해주고 있어요. 카피 위드 존은 뭐냐 하면은 사실은 얼로케이션을 해주고, 자, 얼로 위드 존이라고 나와 있죠. 얼로케이션을 해주고 그 내부의 멤버들을 어떻게 복사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요거는 책에 설명 제가 잘 달아놨으니까 요거 ns copy 오브젝트라는 이 deprecated 된 이 전역 함수를 쓰시면 안 되고 지금은 allocation 해준 다음에 요 셀프의 스트링 값을 그냥 assign 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새로운 객체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객체가 지시하고 있는 같은 스트링 값을 지시를 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copy with 존의 첫 번째 구현입니다. 자, 여기 my 오브젝트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my 오브젝트는 아까 카피가 구현된 컴포지트 오브젝트와 구성관계를 가지는 그런 클래스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카피가 쓰입니다. 여기서 프로퍼티에 카피가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이게 되면은 이 컴포지트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는 카피 위드 존이 동작되고 그리고 그게 구현되어 있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my 오브젝트는 카피 위드 존을 구현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겠죠. 뭐 또 다른 클래스와 구성관계를 가져서 얘를 카피라는 프로퍼티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것도 구현을 해줘야겠죠. 예. 자, 이제 다음에 나오는 예제는 우리가 이제 엑스코드로 열어서 한번 알아보고 여기서는 지금까지 알아본 존이 왜 쓰이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기초 지식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